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전화 통지문을 통해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한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피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중순쯤 실시될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비밀리에 맺은 상호 군수 지원 협정서 내용을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유류, 수송 등 전시 지원이 명시된 준동맹 수준의 협정이지만 지난 5년간 이행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찾아낸 다스의 120억 원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란 정황을 뒷받침하는 격리 직원의 자필 확인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당시 격리 직원이 작성해 조력자 이 씨에게 건넨 이 확인서에는 돈을 회사로 반납하고 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스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과 등 상당수 분야의 전공의 지원이 줄면서 의료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관련 의료 분야가 심각한데 병원이 없어 원정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아 투석 환자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남북한 고위급 당국 회담이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남북 간 회담은 2015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열린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 만입니다. 북한 측은 오늘 오전 전화 통지문을 보내 사흘 전 우리가 한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한반도에는 화해 무드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회담 준비가 한창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박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남북회담본부, 오늘 판문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일정이 9일로 확정되면서 상당히 분주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북한으로부터 전통문이 도착하자마자 통일부는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조명균 장관이 주재하고 또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략회의가 열렸고요. 또 직원들이 실제로 남과 북으로 역할을 나눠서 모의 회담 상황을 가정해보는 모의회의도 열렸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회담인데다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주말에도 비상 상황으로 회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 뉴스에서도 남북회담본부 모습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을 양측 수석 대표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까? 예,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에서는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북한이 보낸 전통문에서도 명의는 이 위원장, 또 수신자는 조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조 장관이 제안을 하자 하루 만에 이 위원장이 직접 입장 발표 형태로 화답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명균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수석 대표를 맡는 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직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예, 협상을 하는 대표들 간의 성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명균 장관과 이성권 북측의 이제 이성권 위원장 두 사람의 협상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둘 다 주요 회담에 많이 참여를 해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협상 스타일 그 자체는 극과 극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우선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 경제 협력, 또 교류 협력 분야에서 회담을 주로 맡아왔고요. 또 지난 2007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은 군 출신으로 군사 실무회담 경험이 많은 또 강경파로 분류가 됩니다. 지난 2011년에는 군사 실무회담 협상차 판문점을 찾았다가 회담장에 들어온 지 10분 만에 천안함 사건은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하다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일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석 대표는 그렇고 나머지 대표단은 어떻게 꾸려지나요?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관급 회담의 경우에는 보통 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또 평창올림픽 주무부처인 문체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 정도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회담을 앞두고 이제 남북 간의 유일한 소통 창구가 판문점 연락 채널 아닙니까? 보통 이제 주중에만 열려 있었는데 지금 뭐 나눌 이야기가 급박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가동이 됩니까? 예, 오는 주말에도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은 24시간 가동될 예정입니다. 또 실무 협의를 문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북 양측이 팩스를 주고받으면서 향후 의제와 또 형식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남북회담본부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대화 채널이 복원되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느냐도 중요한 대목이겠죠.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위한 세부 절차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텐데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도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이 우선 논의하기로 한 건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입니다. 대표단 규모부터 시작해 이동을 육로로 할지 해로로 할지, 체류 비용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도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 입장, 성화봉송의 북측 지역을 포함할지, 응원단이나 예술단의 방문 여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북측이 참여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당국 간의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양측의 상호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관심사인데 남북 간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군사당국 간 한라인 설치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미 회담 개최를 제안한 의제입니다. 북한도 이번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의 연기가 아닌 중단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 모두 시급한 현안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우선 풀기 위해 추가 의제의 논의는 다음번 회담으로 미룰 가능성도 큽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히면서 올림픽 기간에 자신의 가족과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리포트 보신 뒤 워싱턴 현지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간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통화였습니다.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경우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국 MBC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하고 평창 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말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도 오늘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3월부터 실시돼온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패럴림픽이 끝난 뒤인 4월 이후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후 미국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 연결해서 그 배경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이제 워싱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등 강경파들은 침묵한 대신 매티스 국방장관과 국무부 브리핑에서 긍정적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위해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 한 사항으로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해야 한다면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웃 간 대화는 필연적으로 나쁜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하루 전만 해도 한미 동맹을 이간질한다 이런 반응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선회하게 된 배경 궁금합니다. 복수의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우선 미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들이 분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경제난을 인정하고 경제 건설에 대한 열망을 공개한 것은 대북 제재가 통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은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로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한 것이 주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죠. 노트 국무부 대변인의 말인데 이번 남북 대화 의제는 올림픽과 인도적 교류 등 남북 간 이슈로 한정해서 한미 간의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남북 대화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제 조율에 큰 의미를 둔 발언입니다. 예. 자, 그런데 또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트위터에 다소 좀 노골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통화 직전에 나온 트윗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긴박한 한반도 이슈를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북한의 강력한 모든 힘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북 대화가 가능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윗 말미에 바보들아, 회담은 좋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들로 칭하며 본인의 역할을 과장스럽게 드러낸 것이죠. 앞서 한미 FTA나 방위비 이슈에서도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유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강한 국방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을 둔 남북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조처럼 탄탄한 한미동맹과 대북 압박 속에 대화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발언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해 남북 대화의 부정적인 보수층의 우려를 달랬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훈련 연기를 합의한 다음 날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의 대화 제의를 시간 벌기용으로 보는 시각이 백악관과 미 의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논평을 내고 한반도 정세가 대립에서 대화로 서광이 비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남북이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제스처, 즉 올리브 가지를 주고받은 건 격려와 찬사를 보낼 만하다고 했습니다. 또 차이나 데일리는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UAE 특사 파견 이후 양국 관계가 한동안 악화된 정황이 드러났죠. 누구 책임인지를 두고 공방이 거셉니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가 UAE와 비밀리에 군수 지원 협정을 맺은 게 문제가 됐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체결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협정이 존재한 사실과 그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맺은 협정은 준군사동맹으로 묶는 내용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상호군수 지원 협정을 맺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JTBC 확인 결과 이 협정은 2013년 12월에 체결됐습니다. 협정 내용도 확인해 보니 서로에게 평화 유지군 활동이나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유료와 수송, 항만 등을 전시에도 제공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전에 군수지원 협정은 캐나다와 터키 같은 한국전쟁 참전 우방국들과 맺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UAE와 이런 준동맹 성격의 관계를 맺는 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군은 이슬람 국가들의 적국인 이스라엘과도 군수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또 순위파의 중심국인 UAE와 준동맹을 맺는 건 시아파인 이란과 사이의 갈등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원전 대가로 아크 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군수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무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수 지원 협정의 실행 건수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4년여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한 협정을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비하다가 UAE 측과 마찰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2011년 아크 부대 파병 이후 UAE 상대 방위산업 수출액은 30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훈련 교육이나 장비 지원 약속이 실제로는 여러 차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와 맺은 군수지원 협정도 실효성이 없는 걸로 드러나면서 UAE의 불만은 커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이 UAE를 찾자 양국 간 군사협정들의 실행 문제가 논의됐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은 당시 양국 군사협력 실행과 관련해 국내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분쟁 발생 시 군수지원 협정 등에 따라 우리 군이 개입을 하려면 국회 동의나 법 개정 같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할 것이란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UAE 측은 이를 군사협력 이행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반발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선 국회 국방위 관계자도 송 장관이 최근 주변에 UAE의 오해를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수지원 협정 실행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 실적이 부진한 걸 두고 과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이 생긴 것도 그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재산을 역시 추징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강조한 뒤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이 그 근거가 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기소된 국정원 뇌물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기소된 뇌물과 다릅니다. 삼성 등에서 받은 592억 원은 재단 등으로 갔지만 국정원 뇌물 36억 5천만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아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받았는지 여부가 추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정원 뇌물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면 36억여 원은 개인 재산에서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마련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데다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시효도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과거 정부들에서는 뭐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이 지난해 68억 원에 팔렸는데 이 돈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2008년 특검이 찾아낸 다스의 120억 원. 이 돈은 개인 횡령금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저희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돈이 회사 비자금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아주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 발표 석 달 뒤인 2008년 5월 작성된 이 문건은 다스의 경리팀 막내 직원 조모 씨가 120억 원을 관리했던 조력자 이모 씨에게 건넸다는 A4 용지 한 장짜리 자필 확인서입니다. 이상은 다스 회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 씨를 달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고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스의 격리 직원 조모 씨가 하청업체 격리과장 이모 씨에게 부탁해 관리하던 120억 원은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2008년 2월께 다스 법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당시 BBK 특검팀에서 120억 원을 조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면서 돈을 돌려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 씨가 자필로 썼다는 확인서에는 해당 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됐고 조 씨 역시 회사를 대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이 문건은 BBK 특검 수사가 끝나고 석 달 뒤인 2008년 5월 조 씨가 조력자 이 씨에게 써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가 다스 법인 계좌로 입금된 120억 원 중 자신의 돈이 섞여 있어 돌려달라고 하자 조 씨가 직접 작성해서 줬다는 겁니다. 확인서의 첫 문장은 2002년 말경부터 자금을 조성해 이 씨에게 관리를 부탁했다고 시작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표현 대신 자금 조성이라고 표현한 대목으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가 의심됩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관리 자금이란 표현도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건엔 조력자 이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해 회장님과 감사님에게 보고가 됐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꼭 지급하겠다고 이상은 회장이 직접 전화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스의 대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상은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를 대리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JTBC 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필 확인서에는 120억 원 관리에 관여하던 조력자 이모 씨에게 다스의 이상은 회장과 감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조 씨가 회사를 대리해 자금 관리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경주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계속 취재해온 이지혜 기자와 해당 확인서의 작성 배경과 그 의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확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성이 된 건가요? 네, 일단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2008년 특검 수사 도중 이 씨는 개인 횡령으로 결론난 120억 원을 다스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21일에 특검 수사가 끝나고 일주일가량 지나서 이 돈을 관리했던 조력자 이 씨가 다스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120억 원에 자신의 개인 돈 수억 원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다스 측의 답변을 받지 못하던 중에 격리 직원 조 씨에게 연락이 왔고 2008년 5월 28일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조 씨가 확인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예, 그 조 씨가 써줬다는 그 확인서, 그 자필 확인서에서는 이상은 회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회사 차원에서, 다스 차원에서 자금을 조성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조 씨가 이상은 회장을 언급한 부분인데요. 조력자 이 씨의 개인 재산과 관련해 이상은 회장과 감사가 보고를 받은 뒤 이 회장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꼭 지급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직접 전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보시면 확인서의 도입 부분에 아무런 주어가 없이 나와 있는 2002년 말경부터 자금을 조성하여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예. 단순한 개인 비리였다면 쓰지 않았을 자금 조성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개인 횡령이라 그랬으면 자금 조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력자의 돈을 돌려준다면은 회사가 직접 나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격리 직원 조 씨는 특검에서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지목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이 문건대로라면은 다스는 조 씨에게 대리인 역할을 맡긴 정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조 씨는 이상은 회장과 조력자 이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당시 이 씨는 내용 증명을 회사로 보냈는데 정작 회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개인 횡령 혐의자였던 조 씨를 통해서 개인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하고 조 씨가 확인서까지 써줬다는 겁니다. 예, 이 자필 확인서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저희도 이 확인서는 조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더 확실히 밝혀질 텐데 앞으로 이 확인서를 수사기관도 입수를 해서 들여다보게 되겠죠? 네, 일단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자필로 쓰여 있다고는 하나 조 씨가 쓴 게 확실한지 필체 감정이 일단 먼저 필요할 거고요. 말미에 지장이 찍혀 있어서
지문 확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10년 전인 2008년 5월 28일 작성된 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확인서에 언급된 회사 관계자들이 이 확인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조 씨에게 확인서 작성 여부를 묻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다스 관련 취재를 진행해온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예, 이처럼 의혹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지금 검찰에 꾸려진 다스 전담 수사팀도 소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이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쯤 본격화될 것 같습니까? 네, 검찰 수사팀은 120억 원대 자금을 함께 관리해온 두 사람을 이번 수사의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이 수사팀이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린 데에는 두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두 사람의 진술 변화가 이 수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정호영 특검팀의 특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120억 원대 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인지 아니면 개인 횡령의 결과물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번 수사가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 앞서 2008년 특검팀이 수사 종료와 함께 검찰에 넘겼던 두 사람의 진술 조서와 다스의 계좌 관련 자료를 살피면서 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앞서 한 차례 다스의 비자금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던 정호영 특검팀이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120억 원대 자금 외에 300억 원대 추가 비자금이 있었고 이 특검이 이를 알면서도 덮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당시에도 120억 원대 돈 외에는 추가적인 돈이 발견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내연녀는 준희 양이 숨지기 전날에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폭행으로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준희 양 아버지 고모 씨는 준희가 숨지기 전날 발목과 등을 심하게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발로 밟았다는 거는 지금 이 보도가 된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외부 충격으로 인한 2차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의 부검 소견을 통보했습니다. 폭행으로 장기가 손상돼 내부 출혈이 있었는데 이를 방치해 혈압이 낮아져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준희 양이 목이 마르고 숨쉬기 어렵다고 호소한 점도 장기 출혈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합니다. 다만 경찰은 살인 가능성도 집중 추궁했지만 고 씨와 내연녀 모두 끝내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등 4가지 혐의만 적용해 내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고 28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갑상선 약을 주지 않고 위독한 상태를 방치한 점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보충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지명입니다. 환청이 들리고 피해 망상에 빠지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정신질환이 조현병입니다. 이 병을 앓던 부산의 주부가 자녀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배달부가 아파트 1층에 쓰러진 주부 38살 A씨를 발견해 신고합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30분 뒤 이번에는 아파트 뒤편 이곳 화단에 떨어져 있던 4살 된 남자아이와 2살 된 여자아이를 경비원이 발견했습니다. 모두 A씨의 자녀로 딸은 살았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남편이 일하러 나간 사이 A씨가 벌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8층 집에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딸과 함께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자신은 반대편으로 투신했다는 겁니다. 부산을 하듯 무슨 죄가 있어. 안쓰럽고 안 좋겠지. 조현병은 발병 초기 약물 치료만 제대로 받아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가 벌인 가족 간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기 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등을 강제하는 치료 명령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 아동에게 같은 반 친구들이 좀비라고 놀렸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학교 폭력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사인 어머니에 대해 성희롱 신고를 했습니다. 진상 파악은 뒷전인 교단에 아이들이 멍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10살 유진 학생은 뇌병변 5급으로 손발이 불편합니다. 교사인 어머니를 따라 지난해 철원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좀비다 하고 말해서 내가 가까이 가면 피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어머니 김 씨는 아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교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애가 울부짖는 소리가 나서 제가 나가봤더니 그게 진이가 복도에서 울었던 거예요. 담임교사 계속 진이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담임교사는 그동안 해오던 놀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냥 같이 원래 전에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놀이고 아이들은 뭐 연일이 있으면 그런 일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 김 씨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 위해 정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동료 교사가 갑자기 김 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성희롱건으로 신고 접수가 됐어요. 성희롱을 당했다고 지금 신고를 했다고요? 이게 교사들이 할 짓이에요, 교감선생님? 김 씨는 해당 교사가 성희롱으로 신고한 과정에 교장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저를 겁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밖에는. 실제 교장은 김 씨와의 통화에서 학폭위와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면 모두가 힘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엄마 터지면은 김이랑도 잘려. 파난이고 나도 파난이고. 교감서 다치고 다섯씩 우리가 낸 연금도 반토막 나고 또 연금을 못 받고 그냥 일시불로 끝나. 교장은 취재진에게 성희롱 신고는 학폭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몰랐는데 뭘 어떻게 시켰어. 본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앞서 강원도 교육청은 이 사건을 교장 경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김 씨가 최근 인권위에 제소했고 교육청은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재감사에 나섰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미국 동부가 허리케인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도가 도로를 덮쳐 길 위에 빙산들이 떠다니고 백조가 연못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 하루 넘게 멈춰섰습니다. 활주로에 쌓인 눈은 추워도 끝이 없습니다. 벌써 미 전역에서 5천여 편에 달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Towards the end, it started getting impatient.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미 동부 주요 지역이 폭탄 사이클론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겁니다. 매사추세츠주 연안 지역에선 도로로 넘친 바닷물이 바로 얼어붙어 작은 빙산들을 만들었습니다. 백조는 순식간에 얼어버린 연못 한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30에서 40도를 넘나드는 한파에 40cm 이상의 눈이 쌓이면서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Very cold. I can't feel my nose. 미 CNN은 이번 주말 화성보다 더 추워질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살인적인 한파를 경고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아픈데 근처에 갈 병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중환병을 앓고 있는 지방의 어린이 대부분이 이런 처지라고 합니다. 어린이 치료는 하면 할수록 적자라 지방 병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신장병을 앓는 한 아이의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 생후 6개월인 진훈이가 잠에서 깹니다. 엄마는 서둘러 분유와 약을 먹이고 전주에서 서울로 향합니다. 4시간이 지나 도착한 병원. 신장병을 앓는 진훈이와 엄마의 기나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에만 2차례 복부 초음파 검사가 진행됩니다. 진훈이는 익숙한 듯 버텨냅니다. 하나만 하면 된단 말이야. 기다려봐. 다시 오후. 이번엔 암 전문의 진료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신장 크기가 조금 작아지고 있는 거,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고요. 다시 비뇨기 진료가 쉴 새 없이 시작됩니다.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버티던 진훈이도 어느새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휴식도 잠시. 지금 벌써 3시다. 아유, 딸고. 혈압 검사와 신장 진료가 다시 반복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선 때는 이미 해는 저물었습니다. 진훈이는 오늘 하루에만 모두 6가지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12시간이 넘는 강행군을 견뎌야만 합니다. 전주에는 소아신장병을 치료할 병원도 의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조금 가까웠으면 좋겠다. 솔직히 진짜 응급 상황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으니까. 희귀병을 앓고 있는 지방의 어린이 대부분이 진훈이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어린이 치료에는 일손도 장비도 더 많이 필요한데 병원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투석뿐만 아니라 어린이 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혹은 배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하루를 마친 진훈이는 보름 뒤 다시 서울 병원에 와야 합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이런 문제는 외과 분야에서 심각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메스를 들어야 할 외과 관련 의사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올 상반기 주요 병원들의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서도 이런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다가 전립선 수술 받으러 중국에 가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아주대병원. 그러나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일반 외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전공의를 받은 건 4명이 지원한 2016년이 유일합니다. 기존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끝나 올해부터는 이들 4명이 밀려드는 환자를 맞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건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7곳도 지원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종합병원과 지방국립대병원 등 주요 25개 병원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15곳에 이릅니다.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꾼 비뇨기과도 주요 22개 병원 중 7곳만 정원을 채웠습니다. 병원협회가 미달 전공의 290명을 다시 뽑고 있는데 일반 외과와 흉부외과, 비뇨의학과에서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른바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와 힘이 덜 드는 정신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쏠림 현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10년 뒤엔 뇌출혈, 심장병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립선 암이나 신장암 수술은 중국에서 받아야 할 것이란 자주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은 보상에 대한 불만과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보수가 조정 같은 보상체계 개편과 수술 보조 인력 확충 등의 정부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난달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숨진 당일 중환자실을 책임진 당직 의사가 낮 시간 내내 자리를 비웠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았다가 아이들이 숨지기 4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사망 당일 한 신생아의 간호 기록입니다. 새벽부터 이상 현상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 15분, 1분 심박수가 170회를 기록합니다. 신생아는 120에서 140 정도가 정상범위입니다. 낮 1시, 180회 뛰던 심장이 10분 만에 절반으로 떨어지고 90% 이상이어야 할 산소 포화도는 78%로 떨어집니다. 오후 3시에도 급격한 수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선임 당직 의사는 중환자실에 없었습니다. 당직 의사 강모 씨는 오후 5시에 처음 나타납니다. 저녁 6시에 처음 기관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합니다. 이상이 발생한 지 13시간 만에 처음 본격적인 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7시 23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9시 32분 끝내 아이는 숨집니다. 경찰은 내일 당직 의사 강 씨를 현장 의료진 가운데 마지막으로 불러드립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이들 상황에 대해 연락을 받았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단 음식이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달게 먹는 습관을 바꿀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몸속 암세포가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념일 단골 상품인 초콜릿 바구니들, 놀이공원의 솜사탕이나 영화관의 팝콘. 잘 마시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음료는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먹는 아이스 카페 모카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들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당도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지나치게 먹으면 몸속 암세포가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당분은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쓰고 남은 당분은 오글로넥이란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 몸속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에 달라붙어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그 암 억제 단백질이 변형을 해서 구조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멀쩡하던 정상세포가 갑자기 췌장암이나 이런 위암 이런 세포로 변하는 거죠. 암 발생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탄 음식이나 담배만큼이나 당분도 암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가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특히 췌장암 환자분들의 경우 실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게 측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단 것을 많이 드는 식습관 같은 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학계에선 이번 연구로 췌장과 위, 간 등 소화기 관련 암 환자들을 위한 표적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 후 수업이 새 학기부터 없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는 선행학습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도 금지하자는 논의가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7살 가은이가 집에 들어오며 엄마와 어린이집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어땠어? 재밌어. 재밌었어? 영어 수업 재밌었어? 응, 재밌어. 가은이는 피아노와 수영을 따로 배우지만 영어는 사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간단한 수업 정도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수업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시켜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 방과 후 수업이 없어지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선 우려가 나옵니다. 선행학습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린이집 수업은 학습보다는 놀이에 가깝다는 겁니다. 주입식으로 하면 애들이 따라 하겠어요? 그냥 놀이식 방법으로 하고 같이 동요도 부르고 선생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안 하면 어차피 사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학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교육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제2의 제3의 그런 사교육을 뭐 돈을 들여서 그것도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오히려 사교육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수업료가 월 10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영어 유치원은 선행학습법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학원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 영어 수업 폐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남아공에서 열차가 건널목을 건너던 트럭과 부딪혀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열차 앞부분의 일반석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객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열차는 한 양 한 양 분리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9시쯤 남아공 프리스테이트주 크룬스타드 부근에서 승객 758명이 탄 요하네스버그행 열차가 선로를 지나던 트럭과 부딪혀 탈선했습니다. And you can see for yourself that the truck driver was taking chances. He thought that he was going to pass through. Little did he know. 철도 당국은 충돌 충격보다 열차에 번진 화재로 인명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차 뒷부분의 우등석과 침대 칸까지는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노후한 철도 환경에 열차 건널목이 많은 남아공에선 지난해 철도 사고로 495명이 숨지고 2,079명이 다쳤습니다. 건널목 사고도 87건에 달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노란 발자국 보이시죠?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신호등 앞입니다. 안전선을 지키라는 지시 대신 이 마크를 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쿨존 사고가 30% 줄었습니다. 일종의 넛지 효과입니다. 팔꿈치로 슬쩍 찌르듯 부드럽게 개입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 교수의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에도 응용된다고 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의 계단입니다. 밟을 때마다 불빛이 나오는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만들었더니 바로 옆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화장실 사용자들이 소변기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곳은 콘서트장이 아니라 휴게소 화장실인데요. 소변기 앞에 서면 이처럼 화려한 음악이 시작됩니다. 이런 넛지 방식이 올해부터는 주요 정책에도 응용됩니다. 실직자 구제와 체납세금 징수가 대표적입니다. 고용센터가 실직자에게 면접을 보라고 강요하는 대신 면접장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건지 묻거나 응원 문구를 담은 문자를 보냅니다. 영국에서 이 방식을 도입했더니 면접 참여율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취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체납 고지서에도 반발감을 일으키는 경고 문구 대신 90%의 납세자는 이미 세금을 냈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동참을 유도하게 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아이디어를 공모해 더 많은 넛지형 정책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임모 할머니가 향년 89세로 별세했다고 한국정신들문제대책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임 할머니는 13살쯤 공장에 데려다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1명으로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본 차량이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하더니 다시 달아나다가 교차로에서 뒤집어집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부산 해운대에서 34살 박모 씨가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냈는데 박 씨는 물론 함께 탄 여성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NC소프트 배재현 부사장을 미공개 내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 부사장은 지난해 6월 신작게임 악재로 NC소프트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갖고 있던 주식 8,000주를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주 등의 대마초 합법화에 제동 거는 걸 검토 중입니다. 각 주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할지에 대해 연방이 개입하지 않는 규정을 고쳐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 입니다. 예,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 그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8글자가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예. 지난해 말에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본회의를 열어서 전환법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문자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이렇게 초성만으로 답을 한 게 이 배경이 됩니다. 예, 저렇게 2개의 문자를 보냈는데 저 중에 앞에 거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비난을 받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이라고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네,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네, 저속하게 이르는 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네 글자가 사실은 두 번째 글자가 더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이 게임처럼 정답 찾기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문자의 맥락상 일단 추정을 한 걸 보시면요. 수고 불참.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느라 수고했다. 근데 난 본회의 안 간다. 불참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시건방춤. 그러니까 국회의원 앞에서 어디서 시건방 춤을 추고 있냐 이런 답변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시골 배추 저거는 사실 맥락이 없는데 시골 배추, 사골 배추, 사골 부추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것 하나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뭐 맥락상 앞에 거 보냈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맥락상 이제 뒤에 거 저 시골 배추 뭐 이런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해가지고요. 오늘 김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요.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대신 입장문을 김 의원이 냈는데요. 보시면은 문자가 폭발하니까 사람이 아닌 기계 발신이 아닌가 해서 초성 문자로 한번 보내봤다 자기가.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보냈는데 이제 순간 불찰로 한번 적절하지 못한 게 같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그냥 눌러봤는데 네. 저런 아니냐, 저런 부분이 이제 저렇게 찍혔다고 했는데 아까 봤던 그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이요. 그것도 그냥 누르다 보니까 눌러졌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팀이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키보드 설정 2개로 눌러봤는데요. 이게 실수로 눌러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사실은 아닙니다. 특히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버튼만 3번을 연속적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특수키 누르고 눌러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게다가 그 김 의원이요, 지난달에 선풀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아름다운 말 선풀상까지 이렇게 수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졌습니다.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받은 분이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을 보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겠군요. 자, 그런데 이런 초성을 이용한 패러디도 많이 나왔다고 하죠? 네, 오늘 좀 가장 탁월한 것은 정의당의 논평이었습니다. 정의당 오늘 이런 제목으로 김 의원을 비판하면서요. 김 의원에게 지읒, 기역, 이응, 티읒을 촉구했습니다. 지읒, 아까 보니까 자유한국당 얘기한 것 같았고요. 지금 이제 의원 이름 얘기한 거고. 지읒, 기역, 이응, 티읒. 제가 지금 두뇌를 굉장히 빨리 가동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조금 뭡니까?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정답은요. 정계은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숨은 활동비 찾기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국정원으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 원 중에 약 21억 원가량은 이렇게 다 출처를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사실 이 특수활동비가 현금이다 보니까 이 정도 용처를 밝혀낸 것도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이제 그 현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용처를 잘 밝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금만 쓰기도 하고 그런 건데 어떤 방식으로 밝혀낸 겁니까? 네, 일단은 검찰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영선 전 행정관의 공이 좀 컸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매달 그 1,000만 원씩을 이재만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아서 이 중에 일부를 계좌에 넣어서 차명폰 요금이나 삼성동의 그 사저관리 비용으로 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행정관이 현금을 굳이 기록에 남게 계좌에 넣어서 다시 찾아 쓴 거는 그 돈을 본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이런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전 행정관은 문자로 열심히 이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의 그 행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이 아줌마들이 들락날락했는지를 찾아서 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곱해서 이 금액을 유추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행정관 입장에서는 의전을 확실히 했던 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증거가 된 것 같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문고리 3인방에 들어간 거는 액수가 좀 큽니다. 이건 어떻게 밝혀냈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문고리 3인방에게 들어간 돈은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포스트잇이 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트잇이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의상실 또 비용도 검찰이 어제 밝혔는데 그 비용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도 예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뭐 한 3, 40개.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네.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보도해드리기도 했었고 또 그 장면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이 과정에서 인력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요. 500여 개의 계좌를 일일이 다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본 방송은 2017년 8월 26일 가족의 미안하다 문자 남기고 옥상에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피해 여중생의 친구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공범 역할을 했다는 피해자 유족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7년 9월 28일 가해자와 공모한 사실 없이 강요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해 여중생의 친구를 불기소했습니다. 또 피해 여중생의 친구가 피해 학생을 협박한 혐의는 입건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겁니다. 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전망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나면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JTBC 아나운서들과 함께하는데 곧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